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전에 좀 방송을 좀 시작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어, 예, 예, 뭐 최대한 빨리 좀 장 시작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어, 좀 안 되더라도 좀 당분간은 양해를 해주시고, 음, 그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뭐 설정하는 것도 그렇고, 뭐 개인적인 일 처리하는 거랑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최대한 좀 제 시간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게 자 보십시오. 오늘 이제 장인데요. 음, 나스닥이 3%나 증가했어요. 이건 거의 폭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약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안한 겁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게 S&P 2%, 뭐 다우 지수가 1.4%에 1.8%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급락을 한 거에 대한 반등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급락 급등을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상승을 이렇게 좋게만 볼 좋게만 볼 수 없는 게 이게 참 뭐 급락한 후에 반등이 또 너무나도 또 급등이어서 이게 참 예, 뭐 그러니까 원상복귀한다는 그런 느낌이면 괜찮은데 조금 위험합니다. 지금 증시들이. 환율은 이제 뭐 거의 1170원, 1180원 근처에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문제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7,000명대예요. 위중증 환자도 뭐 거의 한 150명 가까이, 100명 가까이 늘었죠. 예. 그,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어, 최고치까지 거의 왔습니다. 거의 한 80%, 90% 정도, 80% 정도까지 도달을 했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병상이 모자라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이제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금 다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조금 기이한 현상인데요. 보통 이 정도 되면 코로나가 이 정도로 폭발을 하면 이 증시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어, 증시에 영향을 하나도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코로나 쪽이 이제는 좀 너무 선반영이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어요. 네. 안심 랠리. 예. 뭐 미국발 안심 랠리면 참 예. 미국에서 뭐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이슈들을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네, 3천선 이제 넘었고요. 코스닥도 1,000선 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예,
많이 올랐다가 예, 뭐 또 많이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있네요. 이 삼성전자가 지금 예, 저번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예, 삼성전자가 지금 그 예, 저점입니다. 저점이고 그 75,000원 부근에서 이 매수를 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엔 저점이고 이제는 그 이게 개인도 이제 많이 떠났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에서 개미가 많이 붙어 있으면 외국인들이 투자할 매력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어느 정도 이제 떠났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이제 삼성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삼성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분석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뭐 반도체 뭐 이런 것도 분석하시면 제가 보기엔 다 그냥 이게 어, 그냥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그런 거고 일단은 개미들 좀 떠나 보내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그냥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외국인과 개미는 그 반대되는 입장을 취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예. 그래서 좀 예. 뭐 개미들 많이 떠나갔다는 뉴스들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이 저점이고 앞으로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내년 상반기만 3, 4월 정도 되면 9만 원대에서 한 10만 원 가까이 근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니까 이 중간에 이슈만 없으면 그래요. 이 중간에 이슈만 없으면 그런데 삼성전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러니까 좀 이제 한 가지 좀 문제가 되는 게 그 노조가 지금 또 약간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노조가 좀 이슈가 있는 것 같고 노조와의 협상이 또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조금 주가에 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예 삼성은 지금 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정치 쪽으로 얘기를 가면 이제 윤석열이 뭐 45% 얘기하고 있고 이재명이 뭐 37% 뭐 이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이 정치가 어려운데 뭐 정치 테마주는 지금 뭐 윤석열 테마주가 좀 각광을 받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개인적인 인물로 따지면 그러니까 윤석열보다는 이재명이 훨씬 낫습니다. 이재명이 훨씬 낫고 이제 민주당이 원래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른 건 뭐 그렇게 뭐 잘 못하지는 않았는데 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가장 우리 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체감론적으로 다가오는 게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 정책을 하도 누더기로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제 실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을 하는 게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 대통령이 될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재명을 뽑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단 기본적으로 일을 잘해요. 이재명이 일을 잘하고 윤석열은 박근혜 같은 스타일입니다. 이게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윤석열은 뭐 법조계 조금 이렇게 검찰총장하고 이 나라를 운영하는 거하고 정말 다릅니다.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민주당이 꼴보기 싫어서 뭐 이제 국민의힘 선택을 하는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윤석열을 뽑게 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될지 저는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박근혜 뭐 이게 세도 정치 그리고 그 세월호 같은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이게 뭐 하여튼 이제 이게 하여튼 근데 그런데도 만약에 윤석열이 되면 그거는 시대의 대세라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여튼 그게 되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좀 완전 진짜 누더기 세무사도 세금 관련해서 이제 상담을 못 해줄 정도로 이 누더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제 욕도 많이 먹고 있고 국민들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윤석열이 이제 부동산 세금 완화한다고 그러잖아요. 부동산 세금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은 국민의힘은 부동산 세금을 이제 완화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정책이라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자 감세가 이 국민의힘의 기본 그 세 정책입니다. 예, 기본 세금에 대한 이 개념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민주당과 이재명은 부동산 세금 강화입니다. 기본적인.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이제 부동산 세금이 완화가 됐죠. 1인 1세대 1주택 12억으로 비과세 상향했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은 부동산 세금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매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러니까 통로를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과세 이 정도 되니까 빨리 팔아라. 그렇지만 그러니까 부동산이 오른 만큼 이제 세금도 많이 내야 되지만 그만큼 또 비과세도 이제 해주겠다. 그러니까 정말로 집을 제대로 소유하고 있고 투기가 아닌 그런 실수요자들이 이제 매도를 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고 세금을 아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지금 그 이재명과 민주당의 그 이제 부동산 정책이고요.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금을 그러니까 없애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이거는 이 정부나 나라가 간섭할 게 아니다. 알아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하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 사실 이게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동산, 그 이전에도 사실은 부동산 때문에 말들이 많았단 말이죠. 어, 근데 이제 그 부동산이, 그러니까 그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세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놨는데, 그러니까 세금을 강화하지 않으면 사실 부동산 정책이라고 해서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늘리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건설 경기를 일으켜서 집을 늘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이게 뭐 신도시 만들겠다 뭐 이게 1년에 뭐 그러니까 5년 동안 뭐 몇십만 가구를 보급하겠다. 그게 이제 다 말로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어느 어느 그 역 어느 대통령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진짜 그 이명박 같이 그 뭐지? 어 4대강 그러니까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그 어떤 부름 예. 그런 상황이 부딪혀야만 그런 엄청난 규모의 그 정책들을 집행할 수 있어요. 음, 근데 아무 뜬금없이 그냥 뭐 이렇게 수도권에 그것도 뭐 사람 많이 사는 지역에 뭐 몇십만 호를 뭐 몇십만 가구를 보급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게 어렵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게 그렇게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어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국민의 요구 뭐 그런 것들이 좀 맞아 떨어져야 이제 진짜 막 정부 주도로 막 그러니까 이명박이 4대강 사업 하듯이 정부 주도로 이제 공공 물량을 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막 세워가지고 그렇게 한, 예, 할 수 있어요. 정말 그건 시대 상황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진짜.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좀 억지로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부동산 세금은.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이 어떤,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 열망, 뭐 이런 것들과는 조금 동떨어진 채로 민주당이 약간 밀어붙였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거를 좀 믿고 이제 맡겨놨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 잘못했죠. 너무 세법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뭐 완전 아무도 모르게 이게 세금 계산도 못하도록 지금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패닉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정권이 들었을 때까지 기다리자. 다음 정권을 바꿔서 부동산 세금이 떨어졌을 때 그때 어, 그때까지 쥐고 있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지금 하락하고 있긴 해요. 하락하고 있기는 한데, 어, 모르겠습니다. 이게 부동산은 사실 진짜 불패입니다. 불패.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손실을 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어차피 물가가 오르고, 이 집값은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오르기 때문에, 어, 이 투기 이런 게 없을 수 없어요. 없을 수 없고, 어,
근데 이제 그 투기,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고 실수요자, 뭐 몇십 년씩 집을 들고 있는 사람들, 예, 실제로 거주하면서 이제 집을 들고 있는 사람들, 예,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진짜 뭐 몇십 년 동안 뭐 이렇게 돈 좀 모아가지고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세금을 사실 거의 부과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부과를 안 하는 게 맞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사고 팔고를 빨리 하는 사람들, 그 사고 파는 주기가 빠른 사람들, 그리고 다주택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매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는 사실 제가 보기엔 뭐 거의 비과세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비과세로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한 5년? 5년에서,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로 보유할수록 이제 세금을 덜 내게끔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빨리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좀 많이 부과를 해서 양도소득세를 높여서, 어, 이제 그, 거기서 이제 세금을 좀 많이 얻는 게, 세금을 좀 많이 걷어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거든요. 음, 그 세금을 이렇게 단순하게 좀 만들어 놔야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사고 팔고 합니까? 지금 다 그냥 지고 있으려고 하지. 그리고 부동산도 지금 또 계속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게 계속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지. 물론 이제 조금 그, 예, 그러니까 종부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그, 이게 종부세 폭탄이다 뭐 이렇게 뭐 그 또 난리를 치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또 약 이제 인제서야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세가 문제입니다. 보유세. 그러니까 보유세가 높아지면 이게 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금 완화를 기대하는, 그러니까 그 값이 오르는 것보다 이제 당장 그 내야 될 세금 때문에 이제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부동산이 이게 그 자산이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쉽게 내다 팔 이게 뭐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일같이 뭐 사고 팔고 할 수 있으면 뭐 부동산도 뭐 주식처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부동산에 대한 잠깐 예, 저희 생각이었고요. 음, 예. 하여튼 간에 이제 현재는 지금 이재명이 정책을 내놓으면 거기에 대한 그 어떤 반대, 또는 어떤 그 또 다른 의견, 이런 것들을 윤석열이 내는 형태로 지금 정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 그, 예, 뭐, 이재명이 어차피 그 먼저 후보가 이제 후보 체제가 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빨리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제 승부수를 띄운 거죠. 이제, 음, 정책 대결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지금은. 그래서, 어, 뭐, 윤석열은 당연히 이재명과 당연히 반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재명과. 뭐 같이 갔다가는 이제 이게 정책 대결에서 이제 선 그러니까 선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반대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음, 그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뭐 누가 되든지 간에 하여튼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 국격,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깎지만 않으면 좀 좋겠습니다. 어, 우리
이 일본을 보면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저기 스가 총리부터 아니 그러니까 저기 누구냐 아베 총리부터 시작해서 스가 총리 그다음 기시다 총리 이 세 총리 시대가 제가 보기엔 일본의 가장 큰 침체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때문에 지금 일본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뭐 일본 아무도 저거 해주지 않죠. 예. 뭐 누가 거들떠도 봅니까 지금 일본을. 뭐 과거에 이제 그 명성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대우를 해주는 거지. 지금 일본은 뭐 이제 그 정치 그전 세계 정치판에서 변두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지금 전 세계 정치의 한 가운데에 있죠. 전 세계 경제도 그렇고요.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제대로 두 후보 중에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받아서 국내외적으로 좀 제대로 해나갈 수 있으면 좋죠. 윤석열이 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이어서 잘 해나갈 수 있으면 저는 땡큐입니다. 이재명도 그렇고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이 조금 더 우려스러운 거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랍시고 이제 맡겨놓기만 한다면 그게 과연 대통령이 할 일인가? 박근혜처럼 될 게 분명하거든요. 예, 어쨌든 예, 사설이었습니다. 그렇고 이제 뭐 해외 정시는 이 중국에 중국 헝다 사태가 이렇게 아직도 조금 이제 다시 있습니다. 이게 헝다 외에 헝다가 이제 디폴트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제2의 헝다 사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헝다 그룹 중에 헝다 집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얘네가 이 업체 자자오예라고 하는 이 제2의 그 부동산 회사가 있는데 얘가 이제 채무 불이행 우려가 이제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에서 이제 그 거래 정지가 됐는데 또 한 번 이제 헝다 사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 올림픽 지금 보이콧이 진행 중이죠. 우리나라가 좀 어떻게 할지도 좀 궁금한데 이게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2년 언제야? 내년 2월이죠. 내년 2월. 2022년 2월. 이게 지금 뭐 호주도 지금 불참하겠다고 했고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지금 고심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고심하고 있죠. 호주는 이미 보이콧 했고요. 다른 유럽이나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다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워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이 올림픽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이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것도 지금 전 되게 신기한데 이 일본이 그
그때 한창 이제 그 올림픽 끝났을 때 이 손실액이 뭐 수십조에 달한다고 이제 이게 예상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일본이 그래도 살아남아 있는 일본의 뭐 경제력은 그래도 인정해 줘야 된다. 예,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 중국도 지금 만약에 이 올림픽이 무산되면 얘네들도 좀 타격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얘네들도 지금 뭐 동계올림픽 많이 준비를 했을 거지 않습니까? 지금 두 번의 올림픽이 이 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경제적으로도 얘네들 좀 타격이 심각할 겁니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그 인권 문제 이런 것도 있죠. 인권 문제 플러스 이제 이런 것, 이 보이콧 문제들이 이 미중 무역 갈등 의 연장선이다. 네. 뭐 이게 다 정치죠, 정치. 그래서 정치판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복병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단기간 올해 연말까지 이 증시 랠리는 조금 괜찮을 듯 싶긴 합니다. 네. 뭐 오미크론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려 완화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그래서 이게 뭐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전체 세계 증시가 극과 극으로 나뉘어서 갑니다. 이제 화이자, 뭐 모더나, 뭐 얀센, 뭐 이런 이제 백신 회사들의 그 CEO가 말 한마디 하거나, 아니면 뭐 파월, 바이든, 뭐 그 다음에 뭐 월가에 누구가 뭐 어떤 이런 한마디 하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냥 전 세계 시장 증시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매일매일 뭐 그런 사람들이 뭐 무슨 말 하나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건 사실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네.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보다는 이 아직 이슈가 이제 남아 있느냐. 분명히 이제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한 번 나오면 분명히 그런 제 이슈가, 그러니까 당장 이슈가 되진 않더라도 다시 이슈가 돼서 이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긴 합니다. 예, 관심 있게 봐야 되긴 하고, 이건 이제 국내죠, 국내. 그렇지만 당장은 뭐 이제 보니까 예, 상승하는 랠리가 온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상승 랠리가 이제 시작을 한 것 같긴 하고요. 뭐 오늘 오르고 뭐 또 내일 떨어질 수 있죠.
당장 또 뭐 내일 오미크론 다시 뭐 이제 이렇게 사망자 속출 뭐 이런 뉴스 하나 뜨면은 다시 또 뭐 몇 퍼센트, 2%, 뭐 3%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승 랠리긴 하나 그런 이슈들이 아직은 남아있다 라는 거는 충분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아니지. 자, 그리고 뭐 국제 유가는 유가가 또 계속 오르고 있죠. 유가도 오르고 있고 뭐 금도 오르고 있네요. 환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잘 된 거고요. 원자재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 원자재 가격이 이 생각보다 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원자재 쪽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원자재 쪽이 기업들한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 이 영업이익이 이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우리는 그러니까 원자재를 가져와서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이제 이 기업 이익이 줄어듭니다. 뭐 당장 또 뭐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을 예, 그런 게 좀 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세계 증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워낙 그 저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충분히 그러니까 원상 회복할 힘은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이 투자를 하려면 사실은 지금이 거의 적기입니다. 적기. 지금 투자를 하려면 지금이 거의 적기고요. 이게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번에 한번 들어갔다가 이제 뭐 또 이게 어느 정도 또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 계속 1년 365일 투자하시는 분들 뭐 이제 그런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좀 잘 해가면서 손절할 땐 손절하고 예, 조금 또 기다릴 땐 기다리고 뭐 계속 장기로 가져갈 건 장기로 가져가고 단기로 가져갈 건 단기로 가져가고 예, 그렇게 해서 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거.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추천드린 종목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두산중공업 제가 추천해 드렸는데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아직 그러니까 일일자도 올라가고 있고 일주일 새도 많이 올라왔죠. 네. 19,000원대에서 지금 21,000원대로 올라왔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이제 계속 올라갈 거고요. 삼성전자도 잠깐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 이제 올라갈 겁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7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예, 조금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예, 불과 한 달 전입니다. 만 원 이상 올라갔죠. 네.
이때 72,000원 정도에서 좀 샀었으면 지금 조금 재미 볼 수도 있겠는데, 뭐 하여튼 삼성전자 이제 전망이 이제 지금 96,000원까지 전망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 그러니까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내년 3, 4개월, 내년 3, 4월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엔 이 거의 한 9만 원 정도 근처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또 그 추천을 좀 드리자면, 이 휴림 로봇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지금 700원밖에 안 합니다. 700원밖에 안 하는데 지금 저점을 지나서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점을 지나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 휴림 로봇이 이제 그 우리나라의 로봇 역사와 거의 어, 예, 로봇 역사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 되게 오래된 역사를 가진 로봇 그 회사인데요. 이 산업용 로봇 만드는 회사입니다. 산업용 로봇 만드는 회사이고, 최근에 이제 그 대표이사가 새로 바뀌었어요. 뭐 이게 그 로봇 쪽에 이제 좀 베테랑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유상증자도 하고, 좀 기지개를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좀 확보를 해서 제품을 좀 제대로 만들려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 이게 계속 적자입니다. 적자, 이 사람.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는지는 저도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부채는 좀 줄어들고 있어요. 부채로 줄어들고, 매출도 많이 줄었네요. 예. 근데 이게 보통 그 코로나 때문에 로봇 하면 매출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이 로봇 산업이 지금 좀, 우리나라에서 약간 좀 아직 이슈가 안 되고 있는, 한 번 그 이슈가 됐었다가 크게 한번 올랐었죠. 크게 한번 올랐다가 지금은 조금 메타버스랑 뭐 이렇게 NFT 게임 뭐 이런 것 때문에, 비대면주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소외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를 계속 내기 때문에 한번 이슈가 됐다가 테마로 한번 올라왔다가 이제 많이 꺼진 모습이고요. 그래서 조금 아리까리하지만, 그러니까 순이익률이 계속 적자가 계속 되니까, 이때는 또 굉장히 늘었어요. 순이익이. 이때는 당기 순이익이 뭐 250이 갑자기 이렇게 늘었긴 하지만, 이게 올해 들어서 또 계속 적자입니다. 올해 들어서 계속 적자고, 그래서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대표이사가 바뀌고, 또 이제 뭐 물류 플랫폼, 교육용 로봇, 산업용 로봇, 그다음에 코로나 뭐 대응 솔루션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지금 여러 가지로 만들고 있고, 유상증자도 하고 있어서 규모를 키우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금액이, 그러니까 규모가 되게 작긴 하지만 한 번쯤 이렇게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게 금액이 좀 작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건 사실 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고요. 네, 한 5% 정도 선에서, 아니요, 뭐 한 5% 이하 비중으로 해서 이렇게 잠깐 이게 그냥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요. 저는.
네, 최고점이 이제 2,000원대에서 예, 최저점을 지나서 이제 지금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본 1,000원대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1,000원 목표가 1차 목표가 이제 1,000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 2차 목표가가 이제 1,500원 정도. 예, 이 정도 지금 1차 목표가를 좀 뛰어넘어 주면 예, 2차 목표가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9%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로봇 쪽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로봇 쪽에도 많이 투자하죠. 당장은 좀, 예, 뭐, 이슈가 안 되더라도, 분명히 이제 그 매출이나 수익이 늘어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는,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그 실적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주가가 거의 최저점까지 내려왔고, 이제부터 좀, 예, 그 실적들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제 개발 쪽으로 넘어가서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어디까지 했었냐면 자, 스탁 인포. 자, 이걸 이제 추루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이걸 false로 해 놓으면 스킵하지 않고 이렇게 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다 업데이트를 해서 매일같이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자, 일단 당장은 이제 추루로 만들어 놓고 좀 빼고요. 이제 이게 이 업데이트하고 스탁 데일리까지 이제 업데이트를 했어요. 업데이트를 했고 워크벤치를 보면 자, 이제 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데일리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업데이트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이제 만약에 다시 돌리게 되면 이게 하루치 데이터를 더 가지고 와야 돼요. 하루치 데이터를 더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하루치 데이터만 업데이트하면 되죠. 여기서 중복항들을 제거를 하는데 예, 여기 중복항들 제거하고요. 해당 월이 아니면 제거를 하고 저것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 DB 데이터에 이미 있는 것, DB 데이터에 이미 있어도 제거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DB 데이터를 체크를 해가지고 라스트 DB 라스트 업데이트가 아니라 라스트 DB 데이터, 예, 요거 이게 라스트 DB 데이터거든요. 라스트 DB 리절트,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여기서 0이 아니면 그 다음 날짜인 거죠. 얘는 그대로 두고요. 봅시다. 자, 라스트 DB 데이터, DB 데이트는 얘가 이제 스탁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변수를 같이 쓰지 말고 이 라스트 DB 데이터 예, 데이터가 있으면 라스트 DB 데이터는 이게 처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예. 그러면 이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상장일과 시작일 하는데 실제로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으면 예, 라스트 DB 데이터는 이걸로 이제 일단 받아 놓고 지금 new 데이터로 만들어 보죠. new 데이터. db date to update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한번 last db 데이터는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last 데이터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만약 데이터가 없으면 last db 데이터를 여기다 추가하네. 얘 1번이 이건데 조금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네, 똑같은 게 3개가 들어가 있네요. 뭐 상관없죠. 상관없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입대는 얘를 집어넣고요. 얘를 집어넣으면 되죠. 얘를 집어넣어주고 else일 때는 얘를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쵸? 예, 이렇게 해주면 구분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마지막 걸 네, 굳이 안 집어넣어줘도 사실 될 거거든요. 예, 굳이 이렇게 안 집어넣어주고 마지막 걸 그냥 가지고 오면 되죠. 예, 네. 랭스 두 개가 들어있으면 두 개가 들어있으면 이제 첫 번째 0하고 1이 있으니까 1을 넣어주면 마지막 걸 줄 거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소트 시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두 개의 소트된 데이트가 아니라 리팩토링을 통해서 리네임을 하고 이 소트 db 서치 데이트 리스트 to search라고 바꿔보죠. 예. 업데이트 업데이트할 업데이트할 데이터 리스트 저걸로 바꿀까요? 리팩토링에서 아이고 리팩토링 리링에서 리팩토링 아까는 어떻게 됐죠? 신기하네. 리팩토링 한 거였는데 포문으로 바꾸고 싶어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제일 이제 업데이트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리스트가 나올 거고요. 이게 마지막에 지금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날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리스트를 해당 월이 아니면 제거를 하잖아요. 그리고 end 엘리멘트 데이트가 크면 last db 데이트가 크면 이제 추가를 하는 거죠.
과거이면 삭제. 예.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여기서 이제 돌리다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 돌렸을 때는 이제 시작일부터 해서 전체 다 데이터를 다 가져오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루치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정규 장시간이 끝나면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업데이트 요거는 이제 좀 막아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true가 아니고 이제 false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거를 좀 스킵하고 지나가도록 만들면 되죠. 그쵸?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if is false이면 리턴 하도록 요렇게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는 false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지수를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업데이트 인덱스 히스토리를 좀 업데이트 해 볼게요. 여기서 컨트롤 B 누르면 이제 이 정의되어 있는 구문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게 df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지수를 업데이트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하면 됩니다. 지수는 이제 여기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까지는 제가 보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두 개만 해볼게요. 두 개를 하는데 가지고 오는 데이터가 어떤 게 있냐면 하이, 로우, 오픈, 클로즈, 볼륨, 수정 주가, 어드저스트 클로즈 이게 좀 필요하고요. 요거는 이제 야후에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키움증권에서 가지고 오는 것보다 웹에서 가지고 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데이터가 소수점 6개짜리까지 있어요. 소수점 보니까 6개짜리까지 있고 일단은 한번 가져와 볼게요. 스타트 데이트가 인덱스 스타트 데이트 이렇게 해주고요. str pt 타임이죠. 이렇게 하고 포맷 네, 포맷이 이 %y %m
다시 %d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 날짜를 가지고 오고요. 끝나는 날짜는 오늘이죠. 오늘 today. 예. end date로 해서 df는 이제 그 df는 pd 점 데이터 리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자, from 판다스 데이터 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판다스 데이터 리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판다스는 설치가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판다스를 제가 보기에 좀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판다스 데이터 리더 맞죠? 예. 조금 저거 하긴 하네요. 이게 가능하나? 자, 예, 지나가고요. 데이터 점 이렇게 하면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이거 하고 꺽쇠 하고 ks11 컴마 야후. 예. 예, 이렇게 하면 가지고 온답니다. 예, 좀 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데 네, 얘는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요대로 가지고 오면 되고요. 한번 예,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죠. 네, 오류가 났네요. 판다스 데이터 리드를 따로 설치를 해줘야 되나 봅니다. 이거 참 판다스 설치할 때 좀 같이 설치가 되면 좋을 텐데 이 패키지 관리하는 부분에 예, 여기서 판다스는 설치가 되어 있죠. 판다스 언오피셜이네요. 이런 게 있네. 이게 판다스 데이터 리더가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야후나 아니면 여러가지 이제 좀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좀 편하게 되어 있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할게요. 터미널에서 자 pip 판다스 데이터 리더 네. 예, 판다스 데이터 리더 됐나요? 설치는 했는데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여기서 설치를 해도 예, 설치는 돼 있죠. 0. 언더바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대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판다스 언더바 다시 데이터 리더 이런 게 있나? 예, 설치는 됐습니다. 설치는 됐는데 이 여전히 안 되네. 임포트 판다스로 바꿔라. 근데 안 되는데? 세팅에 이 데이터 리더는 설치했거든요. 혹시 뭐 언더바로 되어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이걸 여기서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가 돼요. 또 이것도 좀 이상한데 보십시오. 여기서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또 설치가 돼요.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이게 돌아가는 게 이제 거기서 설치를 하게 되면 얘가 정상적으로 돼요. 여기서 설치를 하게 되면 얘가 인식을 잘 못합니다. 이게 조금 이게 잘 안 돌아가는 부분인데 혹시 이렇게 터미널에서 설치를 했는데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세팅에 들어가셔서 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치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예, 여기 플러스 눌러가지고 예, 플러스 눌러서 데이터 판다스 리더를 직접 설치를 하셔가지고 예, 이렇게 UI에서 설치를 하시면 정상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요거 이제 요거 임포트 했죠. 얘는 판다스는 PD로 했고 얘는 그대로 P 데이터라고 하죠. P 데이터. 예, P 데이터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P 데이터로 바꿔주면 읽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자, 실행을 시켜보면 데이터를 가지고 올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시작. 뭐야, 이거 왜 이래? 임포트. 예, 임포트죠. 데이터를 임포트를 하고 데이터로 써야죠. 예, 데이터. 예,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것도 마이크가 안 들리시지 않죠? 잘 들리시겠죠? 이번에는 좀 제대로 세팅을 하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네. 이게 그 3초 정도 지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기 한 5초 정도 되네요. 예, 지연 시간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지연 시간 줄이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음, 하여튼 예. 몇 번 좀 더 해볼게요. 이거 뭐 하다 보면 또 어떻게 언젠가는 알 수 있겠죠. 뭐 그쵸. 오늘 주식시장이 아마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은 너무 많이 급등을 해서 좀 내일은 좀 떨어질 것 같고 내일하고 모레 정도는 좀 떨어질 것 같네요. 좀 계속 올라가면 좀 좋겠지만 어, 계속 올라가는 장은 없습니다. 예. 자, 오늘 날짜 끝 날짜고 여기가 스타트 데이트가 날 뭐 없어. 예. 1월 1일. 예. 아이고 못 가져오네. 자, 여기에 스타트 데이와 엔드 데이터를 넣어서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get 데이터 야후에서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면 오늘의 수익률은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네요. 제 거 이제 좀 약간 조금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건 있는데 오늘 오후장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잠깐 많이 올랐다가 제가 보기엔 그 코로나 때문에 또 위축이 되지 않는가 싶은데 음, 네. 네, 가져왔습니다. 데이터를. 음, 뭐, 이게 저거네. 타임스탬프로 가져오네. 타임스탬프. 저기 있고, 플러트 64. 데이터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예, value. 네, 자, 이 프린트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네, 2000 이렇게 되고 DF에
디버그에 이렇게 해서 여기 빠져나와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살아있나? 죽었네. 예, 데이터는 정상적으로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날짜가 232개의 열이니까 아마 예, 제대로 가져왔을 겁니다. 이게 8일까지 해서 8일이면 오늘인데 현재 기준으로 해서 3036? 예, 뭐 실시간은 아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 뭐 지연 시간은 있겠지만 이게 뭐 지금 언제 3036까지 갔어? 지금 3003밖에 안 되는데. 이야, 장 시작할 때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데이터는 정상적으로 가지고 오고요. 요걸 이제 저장해야 됩니다. 요걸 저장해야 되고 프린터는 빼고요. 자, 프린트를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데이트 여기 이제 여기가 데이트고 여기가 데이트고 이렇게 됩니다. 뭐 일단 그대로 다 저장을 해도 될 것 같아요. 플로트 그대로 저장을 하는데 근데 어차피 표현 자체가 이게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뒤에 자리는 빼겠습니다. 데시몰로 저장을 하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히스토리 인덱스 히스토리 테이블을 저장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저장을 했냐면 여기 있죠. 예.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예, 8,2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 이렇게 가지고 오면 안 되네. 어떻게 하지? 난 이렇게 저장을 하기를 원하는데 코스닥도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코스닥, 코스피 200, 다우 이런 것들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재구성을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건 없으니까 예,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데는 없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정보를 좀 재구성을 해서 다시 데이터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코스피가 얘는 이제 여러 개인데 얘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에 관련된 테이블을 따로 만들고 이 전체적으로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따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게 이제 스탁 쪽에 있을 거고요. 그게 스탁 히스토리, 인덱스 히스토리 이쪽에 들어갈 거거든요.
인덱스 히스토리에는 종합적인 정보를 넣고요. 예, 인덱스 히스토리에는 종합적인 정보를 넣고 이 인덱스에 정보를 다 따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테이블을 각각의 지수마다 다 따로 만들어서 이걸 저장하는 걸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조금 간과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만을 따로 이제 저장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종합적인 지수를 관리하는 테이블, 예, 그러니까 지수의 값만을 취해가지고 이제 세 개의 지수들을 한꺼번에 모아놓는 이런 테이블이 좀 필요할 것도 같아요. 네, 그렇네요. 조금, 예, 또 변수가 생겼네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제가 이 테이블하고 이 개발 환경 요약을 이 GitHub에도 올려놨습니다. GitHub에 올려놨으니까 GitHub에 이제 보시고 예, 가져가셔서 다운로드 해서 돌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인덱스 코스피랑 인덱스 코스닥, 인덱스 다우는 어디갔어? 다우, 나스닥, S&P, 다우, 나스닥, S&P 500, 다우, 나스닥, 이렇게 하고 인덱스 HKSE, 차이나, 재팬. 일단 이렇게 저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홍콩은 뭐 거의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별로 안 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 코스피 200 필요하죠. 코스피 200 코스피 200 지수는 우리나라의 기본 3대 이제 그 지수니까 일단 넣어 놓고요. S&P 500이 필요할까요? 일단 HKSE 샹하이 도쿄 이 유럽에 이것도 있나? 일단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것들을 이제 테이블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합지수를 기록을 하고 여기서는 각 지수별 데이터 기록 테이블을 하는데 ID, 데이트, 하이,
로우 클로즈 볼륨 어저스트 클로즈 요렇게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나머지 것들은 또 이런 데이터를 다 제공을 하는지는 아직 저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요것들을 테이블을 만들어서 저장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원래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가 필드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 로우가 좀 더 로우가 많은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필드 컬럼이 많은 것보다 원래는 로우를 더 많이 저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이제 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또 너무 로우가 많아지면 그것도 이제 이 속도가 느려지는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적정한 로우를 가지고 이제 적정한 로우와 적정한 컬럼을 가질 수 있도록 대신에 이제 컬럼보다는 로우가 좀 더 많게 뭐 그런 식으로 가져가면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좀 더 최적의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지금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들을 좀 더 모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일단 이제 여기 이제 각각의 코스피 지수는 가지고 왔으니까 뭐 코스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한 번씩 다 가지고 오는 코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네, 방송은 여기서 좀 마칠게요. 네, 제가 공개한 종목들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성공 투자 하시길 좀 바라겠고, 이제 장이 조금씩 이제 좋아집니다. 장이 좋아지니까, 혹시라도, 이제, 저거 하신 분, 그러니까 투자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 투자를 진행하셔도 뭐 제가 이제 추천한 종목들 뭐 조금씩 투자하십시오. 뭐 한꺼번에 또 뭐 이렇게 몰빵했다가 이제 몰빵하는 거 안 좋습니다. 몰빵하는 거 안 좋고 분할 매수 이제 분할 투자 분산 투자 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적절한 리스크도 관리하면서 이제 수익률이 조금 그래도 작긴 하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진짜 그런 것 좀 잘 관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딩과 놀기 방송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